낡아빠진 등산복, 다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폴폴 나는 가방. 어떻게든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려고 애썼어요. 혹시라도 내 정체가 들킬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그는 서하윤을 위아래로 슥 훑어봤습니다. 뭐야, 웬 아줌마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선우 중사 이모예요. 오늘 우리 선우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김진철이 푸아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식 중사도 피식 코웃음을 쳤죠. 아이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노래자랑인 줄 아세요? 특전사 진급 심사를 아무나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박선우? 그 쥐뿔도 없는 고아 녀석 말이요? 어차피 똑 떨어질 텐데 뭘 굳이 보러 오셨대?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외부인은 출입금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김진철이 팔짱을 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에이, 김밥이나 얼른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보따리 싸서 나갈 놈인데. 이강식이 낄낄거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상에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좀 찔러줘야 하고 든든한 백도 있어야죠. 특히 박선우처럼 부모 없는 고아는 더 힘들어요. 어디서 누가 밀어주겠어요? 예? 실력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자, 이제 그만 가보세요. 김진철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우리 선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가시라고요. 획 돌아서 가는데 등 뒤로 비웃음 소리가 소곤소곤 들려왔어요. 아이고, 저런 촌스러운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박선우도 참 불쌍하다.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저기까지가 한계지. 감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서하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허둥지둥 뛰어오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하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장군 제복 대신 낡고 허름한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군복을 입고 살아온 지 어언 30년. 처음으로 제 자신을 숨기려 하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가 되어주는 거야. 오늘은 사랑하는 조카, 선우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죠.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서하윤이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군인의 길을 걷는 조카에게 자신의 존재가 혹여나 짐이 될까봐 애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모 덕 봤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니. 그래서 선우는 이모가 육군 소장, 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평범한 이모로만 알고 있었죠. 서하윤은 김밥 도시락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싼 김밥 12줄. 우리 선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어요. 다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골 아줌마겠지? 제7공수 특전여단 정문 위병소 앞에서 서하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철조망과 총을 든 병사들. 지난 30년간 늘 봐왔던 익숙한 풍경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앳된 병사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 박선우 중사 이모인데요.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서하윤은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분증을 건네는 순간 서하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나 내 정체가 들킬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힐끗 확인하고는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김진철 상사님, 민간인 방문자입니다. 위병소 안에서 딱 봐도 껄렁껄렁해 보이는 상사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하윤을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봤어요. 낡아빠진 등산복, 다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폴폴 나는 가방. 김진철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웬 시골. 아줌마가 왔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선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우리 선우가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김진철이 갑자기 푸아하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유치원 학예회인 줄 아세요? 그것도 박선우? 그 쥐뿔도 없는 고아 녀석 말이오? 서하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김밥이나 얼른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보따리 싸서 나갈 놈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식이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뭣도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상에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좀 있어야 하고 든든한 백도 있어야죠. 뭐 굳이 참관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비싸서 그렇죠. 한 50만 원 정도? 그 순간 서하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비리의 냄새. 이 부대에 뭔가 단단히 썩었다는 걸 직감했죠.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일부러 순진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그냥 해본 소리예요. 농담? 됐고 빨리 가세요. 빨리. 여기 오래 계시면 서로 곤란합니다. 김진철이 파리를 쫓듯 손을 휘 내저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웠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우리 선우한테 제발 전해주세요. 김밥 아줌마가 왔다 갔다고 전해줄게요. 자, 이제 진짜 가세요. 이강식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서하윤은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마치 비수처럼 귀에 밝혔어요. 아이고, 저런 촌스러운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박선우도 참 불쌍하다.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칠은지로 한계가 뚜렷하지. 부대 밖으로 나온 서하윤은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정녕 원하는 게 그거라면. 서하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니야, 아직은. 말을 채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레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서하윤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레펠 훈련. 밧줄 하나의 의지에 아찔한 절벽을 내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훈련. 특전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자칫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진철과 이강식의 대화가 뇌리를 스쳤어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라는 말.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우리 선우를? 서하윤은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인적이 드문 후문 쪽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담장을 따라 조심조심 걸으며 안을 살폈어요. 저 멀리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의 절벽에 로프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서하윤의 눈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의 눈에는 아주 작은 이상 징후도 선명하게 보였죠. 로프 하나가 유독 낡고 해져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선우였습니다. 서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바로 그 낡아빠진 로프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는 이강식이 뭐라고 소리치며 지시하고 있었죠.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서하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로프는 훈련 도중에 반드시 끊어질 거야. 그리고 선우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내 정체를 밝히면 선우의 군생활은 그걸로 끝장이야. 이모백으로 진급했다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테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선우야. 제발, 제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면
내 정체가 탄로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서하윤은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서하윤은 부대 후문 근처 작은 숲에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어느덧 30,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철조망을 따라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는 움직임. 30년 특수부대 경험이 몸에 깊이 배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나직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하윤은 즉시 커다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김진철이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 상사님, 약속한 거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돈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서하윤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김중사는 500, 박중사는 700. 좋아, 액수 딱 맞네. 김진철이 봉투를 열어 돈다발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서하윤의 주먹이 다시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금품수수 현장. 이번 심사는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하나인데 뭘 걱정해. 그리고 이강식이도 우리 편이야. 김진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박선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자식 실력이 워낙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김진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새끼 오늘로 끝장이야. 서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정말로 우리 선우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레펠 훈련 때 사고가 좀 날 거야. 로프가 워낙 낡았거든. 물론 아주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겠지? 훗.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한 거야. 누가 의심이나 하겠어? 훈련 중에 사고 나는 거야. 뭐, 흔한 일이니까. 김진철이 악마처럼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서하윤의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이놈들은 정말로 선우를 죽일 작정이었구나. 단지 자기들에게 돈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선우 그놈이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다른 애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겠지.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어느새 다가온 이강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귀신처럼 나타났어요.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이제 곧 클라이맥스입니다. 박선우 차례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저 악마 같은 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대화만으로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해. 서하윤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빠지직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거기 누구야? 이강식이 칼날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하윤의 가슴이 철렁 했습니다. 설마 들킨 건가? 야, 가서 누가 있는지 확인해봐. 김진철의 명령에 부사관 하나가 서하윤이 숨어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간 서하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지금 나가면 내 정체가 탄로나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그대로 발각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레펠 훈련 중 추락사고 발생. 저 멀리서 다급한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서하윤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선우야. 뭐? 벌써? 이강식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젠장. 빨리 가자. 일단 현장부터 확인해야 해. 김진철과 부사관들이 허둥지둥 훈련장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서하윤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의 뒤를 따라 달렸죠.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조카 선우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구조대는 어디 있어? 의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절벽 중간쯤에 병사 한 명이 간신히 튀어나온 바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로프가 허공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서하윤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선우가 아니야. 다른 병사구나. 순간적인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깊은 죄책감.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했으니까요.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 작업 시작 안 해. 현장 지휘관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로프가 없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 이놈들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벽에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서하윤은 주변을 번개처럼 빠르게 살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 절벽의 각도.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끝났어요. 30년의 경험이 그녀에게 유일한 정답을 알려주었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 서하윤이 앞으로 불쑥 나섰습니다. 잠깐? 민간인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경계병이 앞을 막아섰지만 서하윤의 불타는 눈빛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 결코 평범한 시골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뭐? 아줌마가 뭘 안다고. 닥치고 들어. 서하윤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모두가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30방향, 저기 큰 나무에 예비로프를 단단히 고정해.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져야 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명확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2명은 밑에서 안전매트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해라.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뭐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저 병사가 떨어져 죽기를 기다릴 셈인가? 서하윤의 불호령에 병사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죠. 로프 던질 사람은 힘 제일 좋은 사람으로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람한 체격의 병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좋아.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1m 지점이다. 바람을 계산해서 약간 왼쪽으로 던져라. 서하윤의 지시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군사교과서를 그대로 읽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하나, 둘, 셋. 로프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 지점에 툭 떨어졌어요. 잡았다. 절벽에 매달려 있던 병사가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았습니다. 좋아. 천천히 당겨. 너무 급하게 당기면 다시 놓칠 수 있다. 서하윤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병사는 마침내 무사히 땅을 밟았어요. 성공했다. 살았다.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하윤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끊어진 로프를 유심히 살펴봤죠. 이건 자연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야.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단면이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칼로 손상시킨 것 같은 흔적이 선명했어요. 저기, 아줌마는 대체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서하윤은 대답하지 않고 김진철을 찾았어요. 그는 저쪽 구석에서 이강식과 뭔가 소곤거리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죠. 너희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선우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서하윤이 물었어요. 박선우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 그때 이강식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아, 박선우 차례는 바로 다음입니다. 근데 뭐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일단 중단해야. 아니요. 서하윤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훈련은 계속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뭐?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서하윤은 곧장 장비들이 놓인 곳으로 걸어갔어요. 하나하나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선우가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로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시나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서하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로프의 중간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이 로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이강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서하윤이 날카롭게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서하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보통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지휘를 하지? 로프 상태도. 한눈에 알아보고 김진철이 다가와 이강식과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고 나가주세요. 민간인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서하윤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녀의 깊은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딱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서하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뭐 하시려는 겁니까? 증거 보존이요. 찰칵, 찰칵, 찰칵.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빠짐없이 찍었어요. 김진철과 이강식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단장님 오신다. 모두 주목. 누군가 목청껏 외쳤어요. 병사들이 순식간에 칼같이 정렬했습니다. 저 멀리서 어깨에 별 하나를 단 윤태준 준장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서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내 정체를 밝혀야 할까?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태준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준 준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서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체를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윤태준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확실히 알아본 듯 했어요. 두 사람은 30년 전생도 시절을 함께 보낸 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아니, 이게 누구야? 윤태준이 반갑게 말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서하윤이 재빨리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쉿,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윤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민간인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딱딱하게 물었어요. 저는 박선우 중사의 이모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서하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나가주시죠. 윤태준이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분을 정문까지 안전하게 안내해드려라. 잠시만요. 이강식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멋대로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지휘까지. 지휘? 윤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아줌마가 제멋대로. 그래서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그야. 네, 성공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윤태준의 서늘한 목소리에 이강식은 깨갱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 재개한다. 다음 박선우 중사. 김진철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서하윤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잠깐. 장비 점검은 다시 확실하게 했습니까? 윤태준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진철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서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쓰게 될 세로프조차 이미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여단장님, 서하윤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라도?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뿐인 조카라. 너무 걱정이 돼서요. 윤태준은 서하윤의 눈빛을 깊이 읽었습니다. 뭔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단, 절대 개입하지는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진철과 이강식의 얼굴이 구겨진 종이처럼 일그러졌어요. 그들의 더러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훈련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선우가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절벽 앞에 늠름하게 섰어요. 그 모습에 서하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저 아이가 저렇게 컸을까? 12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소리내 울지도 못하던 작은 아이. 이모, 나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중사가 되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선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작. 김진철의 신호와 함께 선우가 절벽을 박차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서하윤의 두 눈은 오직 로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시한폭탄 같았죠.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크! 선우의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로프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시작됐구나. 서하윤의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로프가 아주 조금씩 실오라기처럼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부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선우 중사,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상 있습니다. 로프가 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지직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으아! 처절한 비명과 함께 선우의 몸이 허공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40m.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지면 즉사였습니다. 안 돼! 서하윤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리였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우가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절벽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뻗어있던 나뭇가지를 낚아채듯 붙잡은 거예요. 끔찍한 충격의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선우야. 서하윤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이제 정체를 숨기는 것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죠. 구조팀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윤태준이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더 최악의 상황이었죠. 선우가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의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위치였습니다. 헬기를 불러. 당장. 시간이 없어. 저 나뭇가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발만 동동 굴렀어요. 서하윤은 주변을 번개처럼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서하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수로? 이강식이 비웃으려 했지만 서하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 로프를 집어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자연스러워서 지켜보던 모두가 입을 떡 벌렸죠. 세상에. 저 아줌마, 정체가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서하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로프를 고정한 뒤 그대로 절벽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헉, 저런 미친! 김진철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하윤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오직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만이 할 수 있다는 전설의 기술이었죠.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서하윤은 절벽에 가볍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옆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 마리의 거미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했죠.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넋을 잃고 경악했습니다. 윤태준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서하윤이야. 30년 세월이 흘러도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구나. 1분도 채 되지 않아 서하윤은 선우가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모? 선우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괜찮아, 선우야. 이모가 왔어. 서하윤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내 사랑하는 조카를 잃을 뻔했으니까요. 이모가 어떻게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단 올라가는 게 먼저야. 서하윤은 재빨리 선우의 몸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달려있던 무전기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위로 끌어올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로프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하윤은 선우를 자신의 품에 단단히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죠. 절벽을 오르는 내내 선우는 이모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너무나 낯설었어요. 늘 다정하고 푸근하기만 하던 내 이모가 아니었. 그곳에는 냉철하고 강인한 한 사람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절벽 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선우가 안전하게 땅을 밟는 것을 확인하자 서하윤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죠. 당신, 대체 정체가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하윤에게로 집중됐어요. 평범한 시골 아줌마라고 하기엔 방금 그녀가 보여준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도 하기 힘든 신의 경지에 가까웠으니까요. 서하윤은 대답하는 대신 김진철을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들의 추악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김진철 상사. 서하윤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이 로프. 당신이 준비한 거지? 너무나도 직설적인 질문에 김진철이 극도로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2번 연속 똑같은 사고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 서하윤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로?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병사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윤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연병장의 집합,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모였어요. 그리고 윤태준은 서하윤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죠?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겠다. 윤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서하윤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이었으니까요. 윤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자세를 취했죠. 윤태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서하윤을 향해 돌아보며 우렁차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이분은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서하윤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아무도,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땅이 흔들릴 듯한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서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낡아빠진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장군의 위엄이 가득 담겨 있었죠.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철과 이강식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후들 떨렸어요. 얼굴은 이미 산송장처럼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김진철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식당이나 하는 평범한 이모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소장 투스타 장군이라니. 이 이모가 소장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하윤이 선우를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선우야, 지금까지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맨노의 이보 소리가 베다델스키 밥습니다.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어. 이모의 그늘이 아닌 오직 너의 실력으로. 서하윤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곧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김진철과 이강식에게로 향했죠. 윤태준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하도록. 알겠습니다. 윤태준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하윤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단호하고 거침없었습니다. 예, 군단장님. 저 강태현입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최동훈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제7공수 특전여단에서 대규모 진급비리 및 살인 미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 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보고였어요. 전화를 끄는 서하윤이 다시 김진철을 바라봤습니다. 김진철 상사, 그리고 이강식 중사, 앞으로 나오도록.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전혀 없는 듯 했죠. 아까 그 돈 봉투 아직 가지고 있나? 김진철의 손이 돋보기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너희들이지? 서하윤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불쑥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여기저기서 본물 터진 듯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요 300만 원이나 냈는데 결국 진급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김진철 상사가 돈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강식 중사는 시험 점수를 마음대로 조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나오던 증언은 어느새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하윤의 눈가가 시뻘겋게 충혈됐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나 많은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피해를 봤다니. 이 비리가 대체 얼마나 오래된 건가? 한 부사관이 대답했어요. 최소 3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액수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박선우 중사는 끝까지 돈 내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겁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저들에게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서하윤의 주먹이 더욱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내 조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신속하게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김진철 상사, 이강식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서슬퍼런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 관련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연행하도록. 서하윤의 지시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진철이 질질 끌려가며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위에는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래? 그럼 조사받을 때 아는 대로 다 말하도록. 서하윤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아있는 병사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죠. 서하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요. 군인의 명예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오직 실력과 땀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서하윤의 시선이 조카 선우에게로 향했어요. 여기 있는 박선우 중사처럼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선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가 나를 이렇게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니.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 태어날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한 부대로. 충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마치 천둥처럼 하늘을 울렸어요. 특별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부대 내 금고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검은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윤태준 준장도 결국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지휘관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죠. 미안하다. 하윤아. 윤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서하윤이 담담하게 그를 위로했죠. 저녁 무렵 서하윤은 선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모와 조카.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모. 아니 소장님.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서는 그냥 내 이모야. 서하윤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장군인 거. 선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묻어났어요. 네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서하윤이 선우의 어깨를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그 침착함, 그게 바로 너의 진짜 실력이야.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붙잡아낸 그 담대함. 그건 바로 네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서하윤의 눈이 아련하게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도 특전사였단다. 이 세상 누구보다 용감한 최고의 전사였지. 선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들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특전사였다고요? 그래. 그리고 넌 그 위대한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오늘 내 스스로 그것을 증명했잖니. 서하윤이 선우를 힘껏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와서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선우도 그런 이모를 힘껏 마주 안았어요. 참으로 따뜻한 포옹이었죠. 가족의 온기가 서로에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칠흑같이 어둡던 제7공수 특전여단에도 곧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습니다. 피해 장병 27명, 관련 비리 금액 총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차갑게 읽어내려갔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주범 김진철은 징역 7년, 공범 이강식은 징역 5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각자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하윤은 법정 맨 뒤편에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던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에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어요. 군내에서도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정재혁 준장이었죠. 그는 첫 훈시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부대를 정군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폭풍처럼 시작되었어요. 투명한 진급 심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죠. 익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클린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대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장의 선선우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공정했으니까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죠. 사격, 시작, 탕, 모든 탄환이 관역의 정중앙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을 뛰쳐나오는 선우의 동작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 평가. 침착하고도 정확한 판단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심사관들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엄청난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박선우 중사 상사 진급을 명함. 합격! 심사장에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선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과 노력이 드디어 인정을 받은 거죠. 일주일 후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서하윤 소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서하윤이 단상 위로 올랐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는 더 없는 위엄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군인의 명예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어요. 제 조카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12살에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서하윤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선우를 찾았습니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당장은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결국에는 정직이 승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죠. 그들은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최우수 교관, 강지우 상사.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우렁찬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우가 늠름한 모습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넘치는 표정. 6개월 전의 불안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축하하네, 강 상사. 자네가 바로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미래일세. 참모총장이 그의 손을 힘껏 잡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서하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낌없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우리 선우.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선우가 서하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보셨어요? 당연하지 임마. 정말 자랑스럽다. 서하윤이 늠름한 조카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어요. 이제야 제가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넌 이제 진짜 선생님이 됐네.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주신 그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서하윤이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더러운 돈과 비겁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니. 두 사람은 연병장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이모, 제7공수 특전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선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최근 평가에서 정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영광스러운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서하윤의 마음이 봄날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깊은 아픔을 딛고 마침내 다시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모든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모, 응,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이모처럼요. 선우의 굳은 다짐에 서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바라던 모습일 거야.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기분 좋은 봄바람이었죠. 제7공수 특전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만이 진정한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힘찬 구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늠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서하윤은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더 강한 군대를 위한.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었고 썩어 문드러졌던 부대가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제7공수 특전여단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려진 정직이라는 씨앗은 영원히 남아 푸르게 자라날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찬란한 희망과 함께. 재밌으셨나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분명 행복한 일이 가득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